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학창시절에는 흔하게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졸업하면 잊혀지는 게 대반사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학창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을 졸업해서도 계속 짝사랑을 하며 집착이 점점 심해져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짝사랑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밍센슈라는 남성인데요. 밍은 1950년 10월 15일에 대만에서 태어난 남성이에요. 밍의 어머니는 수학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산림연구원으로 똑똑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산림연구계에서도 최고로 꼽혔기에 1957년에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미네소타 대학의 수학자로서 직장을 구하게 됐죠.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찰스와 론이라는 아들들 또한 더 낳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보다도 더 성공을 했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밍이 고작 11살일 때 밍의 아버지는 갑작스레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밍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병상에서 밍에게 밍이 이제부터는 집안의 가장이니까 밍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밍은 이 말을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대신 집안의 독재자처럼 굴기 시작했죠. 밍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밍의 동생들은 당시 6살과 3살이었는데 밍은 그런 어린 동생들을 자신의 개인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배고플 때면 동생들이 밍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 됐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그의 겉옷과 가방을 받아 깨끗이 걸어놔야 됐고 청소도 밍 대신 다 해야 됐어요. 밍은 까다롭기도 매우 까다로워서 과자를 달라고 할 때도 정확한 개수에 맞춰줘야 됐고 우유를 마실 때도 정확히 양을 맞춰서 따를 것을 요구했죠. 동생들이 실수로 과자나 우유의 양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벨트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대는 몇 년이나 이어졌고 막내 동생 론이 5살이 됐을 때 학대의 강도는 더 심해져서 동생인 론을 오븐에 넣고 가둔 후에 오븐을 껐다 켰다 하며 고문을 하기도 했다고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만 말이죠. 동생들은 당연히도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마 또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울며 엄마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는 형이 이제 집안의 장남이고 이제 가장이 될 것이니 엄마는 힘이 없다고 가장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할 뿐이었어요. 밍이 13살일 때 사춘기가 시작되며 그는 전보다도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다 보니까 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밍은 이웃집 창문을 훔쳐보는 취미가 생겼고 이걸로 이웃들 사이에서 소름 끼치는 이상한 아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밍은 자신의 엄마에게까지 성적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겹죠? 밍은 자신의 남동생들을 시켜서 엄마가 잘 때 엄마 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만져보라고 이상한 행동들을 시켜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동생들은 맞는 한이 있더라도 거절했어요. 그렇게 결국 밍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엄마의 방으로 가 가슴을 만져보기 시작하며 변태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밍의 엄마가 자다가 이상한 기분에 잠이 깼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깼을 당시 밍은 침대 밑에서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엄마의 잠옷에 구멍을 내고는 빛을 비춰서 엄마의 중요 부위를 관찰하려다가 들킨 적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엄마는 정말 놀랍게도 밍을 그냥 냅뒀어요. 장남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장남이라는 이유로 밍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밍이 14살이 되었을 때 밍은 이웃집 아파트들에 불을 지르기도 하며 집에서는 폭력, 변태 성향을 보였고 밖에서는 방화까지 저지르는 그야말로 막장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후에는 체포가 되어서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됐는데 이곳에서 밍의 엄마는 드디어 밍이 자신에게 무슨 짓들을 해왔는지를 밝히며 의사 또한 밍이 사회에 나가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진단까지 내렸지만 일하는 직원의 실수로 진단은 시스템에 등록이 되지 않았고 밍은 이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겨우 며칠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사회로 바로 나왔어요. 이 실수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건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때는 1965년, 밍은 정신병원에서 풀려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학 선생님이었던 메리 스토퍼를 만나게 되죠. 메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메리는 1943년 6월 20일에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어요. 메리는 196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4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어스와 결혼까지 했고 1965년에는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미네소타에 있는 알렉산더 램지 고등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밍은 그녀를 보자마자 바로 관심을 가졌어요. 어린 학생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을 동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닌 100% 광기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왜 밍은 메리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메리가 밍의 엄마를 닮았었기 때문이에요. 둘 다 수학 선생님이었고 옷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하게 입었어요. 둘 다 화장도 안 하고 좀 수수한 편이었죠. 밍은 그런 메리에게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허구의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메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왕자라고 믿었고 그런 것에 대한 글들을 집에 가서 매일같이 소설로 쓰며 성적인 판타지까지 다 적어놓으며 밍은 자신만이 만들어낸 소설 속에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메리 또한 자신을 몰래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어요. 시간은 흘러 1968년, 밍은 만 18세였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밍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메리가 학교를 관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메리와 메리의 남편 어스는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선교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필리핀에서 살며 선교 활동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자 직장을 관두고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밍은 이 슬픔을 어찌 달래야 될지 몰랐어.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돌릴지 몰랐던 밍은 학업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축구 동아리, 농구 동아리 등등에도 참여를 하며 최대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했습니다. 사실 밍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밍은 올 A를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고 해요. 졸업할 당시 학생들은 밍을 졸업 후에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의 1위로 투표를 하기도 했어요. 밍은 졸업을 하고 자신의 두 부모님이 일했었던 미네소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고 밍의 정신건강은 악화가 되어서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엄마랑 남동생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밍은 전자기기 수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은 놀랍게도 굉장히 잘 됐고 직원들도 두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밍은 굉장히 외로웠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밍은
집의 지하실에서 지내며 가족들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씻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으며 인간적으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밍의 엄마는 재혼을 해서 버지니아주로 이주를 했지만 살던 집은 그대로 냅뒀기 때문에 밍과 동생들만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 밍은 동생들이랑도 말을 섞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렇게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던 밍은 항상 자신의 지하실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그 상상은 놀랍게도 여전히 메리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 배우들에 대한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배우들과 메리는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다들 짧은 머리에 수수한 화장, 옷 스타일도 비슷했고 다들 모성애가 넘치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들이었어요. 그가 좋아했던 배우들로는 셜리 존스, 플로레스 핸더슨,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이었던 주디 앤드류스가 있었습니다. 메리를 포함한 이 배우들은 다들 놀랍도록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기에 굉장히 놀라웠어요. 밍은 지하실에서 픽션을 쓰며 이 여성들과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주인공들은 다 다른 여성들이었지만 이야기들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모두 성적으로 부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남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여성들의 구세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여성들은 모두 꼭 하얀 속옷과 가디건, 긴 치마 등등 수수한 옷차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의 결말은 항상 여성들이 밍에게 푹 빠져서 남편들을 떠나고 자신에게로 오는 설정이었죠. 밍의 완벽한 몸과 사랑에 빠져서요. 이렇게 밍의 망상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70년대 중반이 되었고 밍은 2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때 한 영화가 새로 개봉하게 되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더 티처였습니다. 영화는 성인 영화로 영화의 내용은 선생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내용이었죠. 밍은 이 영화를 보고 또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주인공으로 대입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메리에게 집착을 하고 있었음에도 밍은 여전히도 자신의 엄마에게 부적절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밍의 엄마가 재혼을 하고 이사를 한 후에 밍과 동생들을 방문하러 이들의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자신이 쓰던 방에 남아있으니까 밤에 자신의 방에 가서 잠을 청했다고요. 그리고 밍은 그날 밤도 엄마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녀의 옆에 누웠죠. 밍의 엄마는 이것 때문에 잠에서 깨서 이제 20대 중반인데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며 밍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밍은 자신의 엄마에게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은 밍의 유일한 짝이 메리라고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대요. 이때 메리랑 밍은 서로 안 본 지 8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밍은 메리 또한 자신에게 푹 빠져서 매일같이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밍은 메리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터에서 주소록과 전화번호부를 뒤지며 그녀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밍은 어빈 스토퍼라는 남성의 주소를 찾게 됩니다. 그는 메리랑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밍은 이것이 메리의 남편이겠다 생각을 하고 메리를 찾았다고 확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밍은 이들의 집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총을 들고요. 밍은 이들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그가 들어갔을 때 집에는 한 노부부만이 있었습니다. 메리가 아니었죠. 밍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엎드리라고 말이죠. 부부는 말을 듣고 엎드렸고 밍은 이들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부부의 집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메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밍은 메리를 당연히 찾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메리와 메리의 남편의 사진을 집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밍은 이 사진을 들고 노부부에게 이 여자가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노부부는 그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라고 했고 필리핀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밍은 메리가 아직까지도 필리핀에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어요. 밍은 노부부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을 다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후 노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밍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밍을 추적할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한편 밍의 집에서는 밍의 동생들은 다 출가를 하고 집에 남은 건 밍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어요. 밍은 이렇게 메리를 놓쳤음에도 포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이제 완벽히 그의 모든 시간을 메리의 행적을 찾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밍이 메리의 시부모의 집에 침입한 지 5년째가 되던 해에 밍은 드디어 메리가 미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소식은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신문에서는 메리가 필리핀에서 했던 업적들을 소개하며 그녀가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써 있었죠. 밍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빠르게 메리의 새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집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였죠. 또 밍은 메리가 딸 베스와 아들 스티브를 둔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파악했어요. 그의 지독한 스토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선교 활동에 관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는 항상 밍이 방청객으로 앉아 있었어요.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항상 밍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녀의 뒤에는 밍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밍은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가족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족들의 스케줄은 물론 취향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밍은 메리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렇게 1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밍의 남동생 중 한 명인 론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밍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섞지 않았고 밍은 여전히 어떠한 방해도 없이 그만의 스토킹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1980년 밍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느 한 일요일 메리는 교회에 있었고 밍도 늘 그렇듯 맨 뒤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메리 부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필리핀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간다고 밝혔고 이번에는 4년이나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밍은 심장이 내려앉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메리의 손을 잡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밍은 충동을 억누르며 머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메리를 다시는 미국을 뜰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밍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곧장 지하실에 있는 벽장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메리를 가둘 계획이었죠. 벽장을 다 비우고는 철물점에 가서 체인을 사서 벽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베개를 샀고 메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구입했어요.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가둬놓을 계획이었습니다. 밍은 그 후로 메리를 납치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서 했어요. 1980년 5월 5일, 밍은 메리의 집 아파트에 침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현관 유리를 깨자 이것은 이웃들을 깨웠고 한바탕 소란이 났기 때문에 실패에 그치게 되죠. 그리고 9일 후 밍은 이번에는 아파트 현관까지 들어서는 것에 성공을 했지만 이웃 중 한 명이 밍이 아파트 보안 시스템 장치를 만지작거리는 걸 목격하고 밍은 이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에 그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밍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소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밍은 우선 아파트 지하실에 침입하는 것에 성공해서 메리의 집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서서 천장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밍이 알고 계획했던 건지 우연의 일치였던 건지 밍이 구멍을 뚫은 곳은 정확히 메리 부부의 침대 밑이었죠. 그래서 밍은 고개를 내밀고 그들의 침대 밑에서 메리 부부가 하는 대화들을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밍은 남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메리를 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메리가 대화 도중에 자신이 내일 미용실 예약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고 밍은 미용실에 갈 때 메리가 혼자일 것이니 그것이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5월 16일이었고 메리가 필리핀으로 떠나기까지 4일 정도가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메리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되게 됩니다. 메리는 이날 미용실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밍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메리는 혼자가 아닌 8살짜리 딸 베스와 함께 있었죠. 이들은 4시 반쯤에 미용실에서 나와서 그들의 차로 향하던 중 큰 가죽 자켓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을 목격하게 돼요. 이 남성은 밍이었습니다. 밍은 바로 이들에게 달려가서 베스를 잡고 총을 겨누며 메리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에 타서 운전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딸을 총으로 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협박을 받는 상황이니까 메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다 따랐어요. 메리는 운전석에 있었고 베스는 뒷좌석에, 그리고 밍은 조수석에서 베스에게 총을 겨눈 채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운전을 하면서 밍에게 혹시 돈이 필요하냐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밍은 그제서야 메리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고 크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밍은 지금까지 메리 또한 자신에게 푹 빠져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자신이 메리를 구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모든 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어요. 메리는 자신을 못 알아봤고 딸인 베스 또한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같이 있게 됐으니까요. 밍은 베스를 원하지 않았지만 만약 자신이 베스를 해치면 메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과 사랑에 빠질 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스와 함께 집에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밍은 외진 곳으로 메리를 운전하게 한 후 이 둘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안대를 씌우고 손발을 묶고는 메리의 트렁크에 이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운전을 해서 좀 더 돌기 시작했어. 그 다음 플랜은 메리와 베스를 밍의 차로 옮겨 싣는 것이었어요. 메리의 차로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외곽의 한 공원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밍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건 그 공원에는 티미와 제이슨이라는 어린 소년들이 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밍과 민의 차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인 제이슨은 당시 6살이었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 빈 공원에 한 남자가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제이슨은 호기심에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밍이 트렁크의 문을 열었을 때 정말 큰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밍이 운전을 하는 동안 트렁크에서는 메리와 베스가 묶인 손발을 푸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 문이 열리자마자 메리랑 베스는 맞서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소란이 들려오자 제이슨은 어린,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마음에 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메리와 베스를 혼신의 힘을 다해 막던 밍은 어느 순간 고개를 돌렸다가 제이슨이랑 정면으로 마주치게 됐어요. 그렇게 패닉한 밍은 제이슨을 들어다가 메리의 차 트렁크에 넣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운전을 해서 자리를 떴죠. 자신의 계획은 메리와 베스만을 자신의 차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한 명도 옮기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아이만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밍은 계획도 없이 패닉을 한 채 운전을 해서 정처 없이 동네를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밍이 또 하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 제이슨은 공원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친구인 팀이랑 놀고 있었고
티미는 이들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벌어지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멀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친구 제이슨이 트렁크에 실려서 납치가 되는 걸 보고 티미는 자신의 집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들이 있던 공원은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남성이 초록색 차를 타고 있다는 정보까지 획득했기에 지나가는 초록색 차들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밍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고 빨리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됐어요. 우선 자신이 다른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니까 경찰한테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고 메리의 차 또한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제이슨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를 생각해낸 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해서 다가간 어린아이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됐어. 상세한 디테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밍이 제이슨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숲속으로 가서 둔기로 머리를 두세 번 세게 쳐서 죽인 후 흙과 나뭇잎으로 대충 덮어놓고 자리를 뜬 것 같다고 추정됩니다. 이후 밍은 몇 시간 동안이나 동네를 운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경찰은 왜 그를 빨리 잡지 못했던 것일까요? 밍은 그날 밤이 될 때까지 메리의 차를 운전하다가 그녀의 차를 버리고는 다시 공원으로 가 차에 메리랑 베스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옮겨 싣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공원에는 경찰들이 있었는데 놀라울 따름이에요. 경찰들은 대체 뭘 했던 걸까요? 그렇게 밍은 이들을 자신의 지하실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을 했고 그들의 안대를 풀어주고는 벽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두운 벽장에서 베스는 울기 시작했고 엄마인 메리 또한 너무 무서웠지만 딸을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남편인 어스가 경찰에 베스와 메리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메리의 정보를 주며 메리의 차 생김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때 경찰은 그 차가 자신들이 찾고 있는 차인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들은 제이슨 말고 또 다른 여성과 아이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깨닫고 바로 FBI에 연락해서 그들까지 연루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 밍은 베스를 벽장에 가둬두고 메리만 끌고 밖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그들의 공식적인 첫 대화가 될 참이었죠. 밍은 미리 준비해놓은 녹음기까지 재생해서 그들의 공식적인 첫 대화를 녹음해서 후에 추억하고 싶었어요. 밍은 메리에게 자신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고, 혹시 메리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근무했을 때 기억나는 학생이 있냐고 물었어요. 메리는 딱히 기억나는 학생이 없다고 답을 하다가 밥이라는 말을 안 듣고 사고뭉치이던 학생이 한 명 기억나긴 한다고 답을 했어. 밍은 열받아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리에게 그렇게 나쁜 학생들만 기억한다고요? 그럼 저처럼 말을 잘 듣던 학생들은요? 라고 답을 했어. 메리는 그때 처음으로 밍이 자신의 학생이라고 하는 걸 듣게 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밍은 없었습니다. 메리는 밍이 정말 자신의 학생이었냐고 되물었어요. 밍은 그렇다고 답했죠. 실은 1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동안 그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 앞에서 시인하기 싫었던 밍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메리가 자신이 학생일 때 자신에게 B-라는 매우 나쁜 성적을 줬고 이 성적 때문에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놓쳐서 미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베트남 전쟁에 끌려갔다고, 이 모든 것이 B-를 준 메리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건 거짓말이었죠. 밍은 메리가 자신의 인생이 메리 때문에 망가진 걸 듣고 죄책감과 동정심을 느끼길 바랬어요. 이 대화는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밍은 메리에게 곧 필리핀에 가야 되는 걸 안다고 걱정 말라며 출국 날짜 전에 그녀를 풀어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 대신 메리는 출국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처벌은 바로 성폭행이었습니다. 밍은 이 모든 걸 캠코더로 녹화하기 시작했어. 메리는 빌었고 왜 녹화를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밍은 나중에 자신이 이 영상을 돌려보며 자신의 인생을 망친 메리의 인생을 자신이 복수로 갚아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녹화를 해야 된다고 답했어요. 그 후 밍은 메리를 다시 한번 벽장에 가둬놓았습니다. 이 모녀는 벽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했고 용변도 다 벽장 안에서 봐야 됐기 때문에 악취도 엄청났어요. 유일하게 메리가 나올 수 있었을 때는 성폭행을 당할 때뿐이었죠. 그리고 약속한 출국날이 다가왔는데도 밍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딸이랑 같이 벽장에 있기라도 했는데 밍은 베스와 메리를 따로 떨어뜨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스를 자신의 차에 넣어놓고 아예 혼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차에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메리는 딸이랑 같이 있을 때면 항상 씩씩한 표정을 하고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딸인 베스는 엄마가 성폭행을 당하는 줄도 몰랐다고 후에 밝혔죠. 그러던 어느 날 신학 같은 희망이 생기게 돼요. 메리는 벽장에서 밍의 드라이클리닝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영수증에는 밍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메리는 적어도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되었죠. 메리는 그 주소를 외웠고 베스에게도 주소를 외울 것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먹어서 없애버렸습니다. 후회라도 밍에게 들킬까 싶어서요. 한편 이때쯤에 뉴스에는 베스와 메리의 실종에 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어요. 밍은 그제서야 경찰이 메리의 차를 찾았다는 걸 깨닫고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밍은 자신이 메리의 차를 완벽히 처리를 해서 경찰들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밍은 경찰이 베스와 메리가 자신들의 의지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믿게끔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벽장에서 메리를 꺼내와 메리의 집 주소로 편지를 쓰라고 시키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자의로 쓰여졌다고는 믿지 않았어. 그리고 FBI는 사람들에게 메리와 베스의 사건에 대해서 그만 언급할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왜냐면 FBI는 밍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조심을 조금 덜 하고 실수를 해서 그들이 밍을 잡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경찰은 여전히 제이슨 또한 찾고 있었어요. 아직 그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제이슨을 찾고 있었죠. 메리와 베스는 밍의 집에서 지난 지 며칠이 지났고 이 며칠은 몇 주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의 집에서 지내며 뭔가를 알아채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밍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이 집에 산다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밍이 일을 갔을 때도 집에서 가끔씩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밍의 동생 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밍이 출근을 하고 집에 없을 때면 벽을 마구 두드려서 이목을 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새로 집을 개조해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밍과 론은 같은 지붕 아래지만 두 집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엌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방들도 따로 했어요. 후에 론은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밍이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론도 눈치를 못 채고 미디어에서도 더 이상 베스와 메리를 찾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밍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리와 베스를 벽장에서 나오게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메리가 베스는 성장하는 아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고 하자 그녀에게 동의를 하며 장을 보러 가서 베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들도 구해주며 베스와 메리가 자신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자신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게까지 해줬습니다. 이들은 매일 저녁 마치 가족인 것처럼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밍은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의 앞에서 탈출을 시도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작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그녀가 도망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성폭행이었어요. 밍은 그녀에게 키스를 해달라, 사랑한다고 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메리는 죽어도 그의 말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리가 이렇게 그를 거부할 때마다 밍은 점점 발기부전 문제까지 겪게 됐고, 그런 밍은 모든 것을 메리 탓으로 돌렸어요.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이죠. 하루는 밍이 자신을 거부하는 메리에 너무 화가 나서 벽장으로 달려가 벽장의 문을 열고 베스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며 메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베스를 질식사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게 돼요. 메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키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베스는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서 3주가 지났어요. 밍은 자신이 완전히 레이더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메리와 베스를 데리고 휴가를 가고 싶다는 오만한 생각까지 가지게 되죠. 마침 밍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팅에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는 다른 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주 경계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잠시 스치긴 했지만 밍은 차를 잘 커버하면 되겠지 하고 차의 창문을 다 판지 상자로 커버하고 메리와 베스를 차에 묶어두고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하려고 할 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시켜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는 이들은 여정에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도착을 해서 밍은 회의까지 마쳤고 밍은 이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도 하고 밥도 먹으며 구경을 시켜주고자 했죠. 돈은 메리가 내게 했지만요. 메리는 자신이 돈을 내야 됐으니까 머리를 쓰게 돼요. 그녀가 결제했던 물품들 중 하나는 여행자 수표라는 것으로 결제를 하게 됐는데요. 메리는 이 수표로 결제를 하면 나중에 누군가 수표를 추적해서 자신들이 시카고에 왔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표는 추적되지 않았어요. 또 베스는 이들이 차에 감금되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창문에 덮여있는 판지 상자를 제거하고 주변에서 마침 놀고 있던 10대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을 했어요. 베스는 자신과 자신의 엄마가 납치되어 있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10대들은 베스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기에 베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밍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납치도 했고 주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도시까지 갔다 왔는데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밍은 이들에게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베스가 아빠에게 전화해 아버지의 날을 축하한다고 전화하는 걸 허락해주게 됐고 베스는 그렇게 집으로 전화를 걸게 되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베스는 밍에 관해서 절대 언급을 해선 안 됐고 어디에 있는지도 언급해서 안 되며 베스가 할 수 있는 말은 축하한다는 말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5주가 지났습니다. 이 사이에는 메리의 생일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초도 불고 밍은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며 환심을 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7월 4일이 되었죠. 이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 이곳저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 날이기에 밍은 메리와 베스를 데리고 불꽃놀이를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메리는 우연히 지나가는 보안관의 차를 보게 되는데요. 그 차의 뒤에는 현지 보안관 사무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메리는 그 차를 계속해서 쳐다보고는 머릿속으로 전화번호를 외우기 시작했죠.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이 번호를 불러주며 베스에게도 외울 것을 시켰습니다. 7월 7일, 이들이 납치된 지 53일째가 지났어요. 메리와 베스는 늘 그렇듯 벽장에서 잠에서 깼고 밍은 아침부터 신이 나서 이들에게 자신이 시카고 방문을 정말 즐겼다며 캠핑카를 렌트를 해서 이들과 같이 1년 정도 동안 휴가를 갈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계획을 말하게 돼요. 메리는 이 계획이 실행되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캠핑카를 빌리기 전에 메리가 뭐라도 해서 밍을 막아야 됐죠. 사실 이날 기준으로 며칠 전 밍의 동생 론이 휴가를 갔었기 때문에 이들은 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밍은 나름 선의를 베푼다고 메리와 베스를 그들이 원래 있던 벽장에서 조금 더 넓은 벽장으로 이동을 하게 해줬죠. 그리고 많이 느슨해진 터라 첫 벽장에서 설치해뒀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벽장에서는 문의 손잡이도 다 없애고 잠금 장치도 추가로 설치해뒀었고 문을 밀어서 연다고 해도 문 앞에 큰 가구들을 밀어놨기 때문에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번 벽장에는 손잡이도 그대로 있었고 가구 또한 없었습니다. 메리는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문이 정말 쉽게 열렸어요. 하지만 어린 베스는 밍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벽장을 나가는 걸 거부했는데요. 메리는 그런 베스에게 엄마가 강하니까 괜찮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며 한 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게 그들은 벽장 속에서 나와서 밍의 집에 있는 전화기로 앞서 기억해뒀던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안관들은 그들에게 집 주소를 물었고 메리는 밍의 집 주소를 앞전에 외워두고 까먹지 않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집 주소를 말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만약 집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그건 밍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다는 뜻이니까 조심을 하라고 알려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밍이 항상 총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귀띔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안관은 메리와 베스에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다시 벽장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어린 베스는 이걸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벽장에서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 다시 벽장으로 돌아가라니 미칠 것 같았죠. 어린 베스는 그저 밖으로 나가서 숲을 속에 숨어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리는 딸을 위해서 보안관의 말을 무시하고 집 밖으로 나가 숲을에 숨어 경찰이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은 정말 다행히도 빠르게 도착했어요. 이들은 집을 다 뒤졌지만 모녀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경찰이 도착한 걸 보고 모녀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이들은 드디어 구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밍은 아직 일 중이었죠. 모녀는 제일 처음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메리는 53일이라는 시간 동안 9kg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에 가서 이들은 진술을 했어요. 경찰들은 계속해서 제이슨의 행방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모녀는 발견됐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메리는 제이슨이 납치된 당일날, 그날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제이슨이 살해당했을 수도 있겠다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시각 다른 경찰팀들은 밍의 일터로 가서 그를 체포하고 경찰서로 이송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프로답지 못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밍을 이송해온 시각과 메리와 베스가 경찰서에 있던 시각이 겹쳐서 메리와 베스가 밍을 정면으로 마주쳐야 했던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었어. 이들은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심한데 밍을 다시 한번 마주쳐야 됐고 밍은 이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왜 신고를 해야만 했냐고 소란을 피웠고 이것은 모녀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습니다. 다행히도 모녀는 다시 가족과 상봉을 해서 날아갈 듯 깊었지만 밍은 그렇지 못했어요. 메리를 죽일 것이라고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죠. 실제로 후에 감옥에 가서도 청부살인자를 고용해서 메리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고 곧 출소할 동료 수감자에게 메리를 죽이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남성에게 밍은 우선 1,000달러만을 먼저 주고 일을 마치면 나머지 잔금을 주겠노라고 거래를 했지만 다행히도 수감자는 1,000달러만을 받고 출소를 하고는 메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 밍은 자신이 탈옥을 해서 메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 계획은 실패에 그쳤습니다. 밍은 메리와 베스 납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메리가 증인으로 나서서 모든 걸 밝혔고 증거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통하지 않았어요. 밍은 이날 법원에서도 메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제재를 당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납치 혐의로 3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가 아니었어요. 밍은 한 가지 더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이슨의 살인에 관한 재판이었어요.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실 밍은 경찰과 협상을 해서 제이슨의 시신이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1급 살인 혐의가 아닌 2급 살인 혐의를 받게 해주는 조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제이슨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재판에서 메리는 최대한 밍이 감옥에 오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인으로 나서서 자신이 아는 것은 최대한 모두 말하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밍은 메리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정말 놀랍게도 칼을 법원에 숨겨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릴 새도 없이 밍은 메리의 얼굴을 칼로 그었어요. 다행히도 그 후 사람들이 그를 제압했고 메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무려 60바늘이 넘게 꼬매야 됐습니다. 그녀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났어. 하지만 메리는 굽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다시 참여를 해서 증인으로서 임무를 다했고 밍은 2급 살인 혐의로 40년형을 추가로 받게 돼서 총 7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밍은 문제투성이었어요. 밍은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다가 적발되었고 다른 수감자들을 수도 없이 공격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 결국 최고 보안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메리와 베스는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계획한 대로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마쳤고 이들은 몇십 년이 지나서도 지금까지 인터뷰 활동을 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안타깝게 사망을 했지만 메리와 베스는 다시 자신들의 삶을 찾아 신앙심을 잃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려는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졌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